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34부 미국과 일본 조약을 체결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54년 1월 미국의 페리 제독은 홍콩에 주둔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죠. 그리고 해가 바뀌자마자 페리 제독은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전해에 약속했던 대로 일본으로 출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854년 2월 13일에는 7척으로 증편된 페리 함대가 요코하마 앞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예전처럼 해협 봉쇄에 들어갔다는 거죠. 물론 에도마쿠도 미국의 무력 행위에 대비해서 에도만 앞에 해상포대를 설치해두긴 했어요. 하지만 당시 에도마쿠는요, 이렇다 할 해군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또 포격술도 양자 간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싸워봤자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 어차피 에도마쿠가 처음부터 무력으로 미국하고 싸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초유의 수단을 위한 방어체계에 불과했죠. 그래서 에도마쿠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미국하고 교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협상대표를 선정을 하는데 협상 대표로 뽑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막부 학문소 소장인 유학자 출신이었어요. 역시 에도마쿠가 성리학 국가답게 유학자 출신을 대표로 뽑는데 하야시 후쿠사이가 등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부 학문소 소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일본의 도쿄대학교 총장 정도쯤 되려나요? 하여튼 굉장히 이제 그 유학 계열에서는 명망 있는 인물을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협상 대표는 이렇게 정해졌는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통역을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에도마쿠 측에서 통역으로 선정했던 후보가 2명이었는데 두 분 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에요. 하나가 누구냐면은 나가사키에서 미국인 맥도날드에게 직접 영어를 배운 모리야마, 기억하시나요? 이 모리야마라는 사람이 일단 선정이 되고요. 또 하나 후보군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에서 10년간 표류 생활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돌아왔던 존 만지로가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둘 중에 이제 누가 더 낫겠느냐? 그런데 사실 당시 에도마쿠 측에서는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존 만지로가 미국에 10년간 살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뭐 본인 말로는 표류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10년 동안 뭐 어디 감금 생활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10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미국인들하고 친분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존 만지로가 혹시라도 미국 측에 붙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또 걱정거리가 뭐였냐면은 모리야마 같은 경우는 정말 유서 깊은 네덜란드 여권 가문 출신이에요. 나가사키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대대로 거쳐가지고 여권 가문으로 이제 이름이 났던 집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급 통역 교육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에 비해서 존 만지로는 비록 원어민에 가깝게 영어를 능통하게 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존 만지로는 평민 출신에다가 무학력자에다가 한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식 통역관으로 데려가기에는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외교가에서 사용되는 그런 고급 용어들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자면 불가역적으로 한다. 불가역적이 뭐냐? 모리야마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존 만지로는 저게 무슨 단어지? 저거 뭐라고 번역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점들이 가만히 돼가지고 핵심 통역관은 모리아가 맡게 되고 존 만지로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담에 들어가게 되는데 미국의 페리 제독과 일본 측 대표 하야시 간의 회담은 3월 한 달 내내 진행이 되었어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페리 제독이 프랑스에서 데려온 요리사가 서양식 만찬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서양식 요리들은 다 포크하고 나이프로 먹는 건데 과연 일본 측 대표인 하야시가 포크와 나이프를 쓸 줄 알까? 일본인들이 이런 거 정말 꼼꼼해요. 그러니까 미리 존 만지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다 입수한 거죠. 쟤들은 포크 나이프 같은 걸로 식사를 하더라. 그리고 또 이 외교 협상이라는 게 절반이 사실은 식사거든요. 그래서 일본 대표 하야시는 미리 이 식사하기 전에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정말 맹훈련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당일날
아주 능숙하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서 미국인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하죠. 하여튼 이런 걸 정말 꼼꼼하게 준비 잘해요. 물론 일본 측 역시 여기에 지지 않고 최고급 혼전 요리를 담례로 베풀면서 화기애애한 협상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여튼 외교 협상이 절반은 먹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854년 3월 31일 이렇게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협상을 거치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마침내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것이 소위 미일 화친 조약이에요. 참고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여기서 다시 또 4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체결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선 미국의 요구사항이 관철돼서 일본 북부에 있는, 이게 홋카이도 섬 남부에 있는 지역이죠, 히코다데라는 지역에 개항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에도 근처에 있는 시모다, 여기에도 또 개항지를 설치해서 2개소를 개항을 하게 돼요. 이로써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태평양 건너에 교두보가 마련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히코다데와 시모다에서는 각종 물자를 보급받고 석탄을 공급받는 저탄소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시모다는 에도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미국의 영사관을 또 개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 조약은요, 사실 좀 불평등 조약인 건 맞아요. 일본 측이 좀 불리한 게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일본 측이 호구만 잡혔던 건 아니고 100%다 불리한 것만 있진 않았어요. 그 중에는 나름 일본 측의 주장도 반영은 돼 있었다는 거죠. 일본은 미국인들이 시모다나 히코다데에 상륙할 경우에는 5에서 7리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도막부가 원했던 대로 미국과의 교역은 일단 유보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항지까지 마련해 줄 수 있는데 교역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보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사실 이게 미국이 포기한 건 아니고 미국이 일단 여기서 자기들도 보류하기라고 넘어갔던 거예요. 물론 페리 제독이 일본 측에 전신기, 재봉틀, 모형 기관차 등 이런 신문물들을 소개를 하면서 봐라, 우리랑 교류하면은 이런 멋진 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하면서 교류를 권유를 했지만 일본도 여기에 지지 않고 도자기와 스모 선수들을 선보이면서 일본 문물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여기서 사실 좀 자존심에 휘청이가 많이 간 거죠. 현실적인 힘 앞에서 이제 그걸 인정하고서 굴복을 하긴 했지만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일본도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체결된 미일 화친 조약. 어떻게 보면은 미일 화친 조약은 에도 막부가 원하던 대로 미국 측의 교두보는 마련해주되 교역은 거부하는 나름 선방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차후에 어차피 서구 열강들이 줄지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예방접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차원에서 나름 또 괜찮은 경험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후에 에도 막부는 서구 열강과의 조약을 체결을 할 때 미일 화친 조약에 근거해서 연달아 체결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54년 7월 일본과의 조약이 끝난 미국의 페리 제독은 류크로 가서 류크하고도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사실 그때 류크는 사스마번에 복속이 돼 있었는데 그 사스마번의 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스마번의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도 막부하고 이미 미국이 수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류크 같은 경우도 뭐 더 이상 이뤄낼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페리 제독이 류크로 건너가서 미류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로써 미국은 이번 원정을 통해서 일본과 류크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교역까지 트지 못한 것은 좀 비록 아쉽지만 이 교역 문제는 차후 과제로 일단 남겨두고 교두보를 마련을 했다라는 것 선에서 만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남부와 북부 사이에서 노예제도 문제로 갈등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이상 뭐 어떻게 신경 쓸 만한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나름 꽤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괜찮은 성과물을 거둔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처음 수교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일본 사회에서 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에도 막부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선방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그동안 일본은 나름 좀 자신이 있어 했어요. 일본은 섬이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동쪽의 경우에는 태평양이라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넓이의 바다로 막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지대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국, 일본 이런 표현을 썼던 건데, 그런데 그 태평양이 더 이상 안전지대, 방어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태평양 건너에 미국이 이렇게 건너오는데 지금 이미 홍콩까지 진출한 영국, 그리고 또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북방의 홋카이도 일대에서 영토를 맞대고 있는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서구 열강들이 이리 때처럼, 승냥이 때처럼 몰려올 것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에도마쿠의 중신들은 여러모로 암담함을 느꼈겠죠. 이거 앞으로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면은 골머리 좀 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매튜 페리, 그 이후에도 이제 한동안 계속 해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매튜 페리가 말년에 이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는데 결국 술을 너무 많이 드신 나머지 알코올성 간암으로 뉴욕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문호를 처음으로 개방했던 매튜 페리는 좀 어떻게 보면 살짝 허무하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미국과의 상견례를 끝냈던 일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서구 열강 세력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 그 수많은 서구 열강 세력들을 하나하나 상대하면서 일본은 가혹한 신고식을 치르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어떤 나라들이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또 접근을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